김현정의 뉴스 쇼. 4월 27일 금요일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열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결실입니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이번에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렵게 맞은 기회, 차분하고 찔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요사이 아침은 그 중국이 뽑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속상했는데 오늘 아침은 일본이 영 못마땅합니다. 일본 정부가요, 결국은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오늘자로 관보에 고시를 했는데요. 해설서나 검정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 지도 요령에 이런 내용을 싣는다는 건 독도 왜곡 교육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독도 왜곡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치밀한 일본의 왜곡 전략. 글쎄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한 단계는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은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4월 27일 판문점입니다. 예, 드디어 날짜와 장소가 정해진 겁니다. 네, 2000년, 2007년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예.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결정 내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날짜는 4월 27일 하루, 장소는 분단의 상징,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입니다. 예. 이제는 크게 봐서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 세 가지인데요. 회담 장면을 TV 생중계할 것도 논의 중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발언이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북미 협상 타결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한 건데요. 한미 FTA를 훌륭하게 개정했다고 말한 뒤에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미 FTA 개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아니, 한미 FTA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하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좀 혼란스러운데요. 예. 한미 FTA와 북미 대화를 연계하면서 협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어떤 주도권을 더 강하게 잡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도 보이고요. 또 돌발 발언이다 보니까 특유의 과정화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트럼프식 나오고 과장 있습니다. 아니냐, 돌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주목해봐야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뭔가요? 네, 1987년 외교문서입니다. 1987년의 외교문서가 30년 만에 비밀이 해제됐지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한반도에 연방제 중립국가를 창설하고 완충지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소련을 통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게 비공식 문건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예. 이 내용에는 남북 군 감축, 핵무기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 철수, 평화협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됐는데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금호타이어 국내 2위, 세계로 봐도 14위의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 매각이냐, 법정 관리냐, 지금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중국 더블스타의 해외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채권단은 그랬죠? 네. 노조 측에서는 먹튀 매각이 될 것이다라며 반대를 해왔고 오늘 아침 6시 30분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채권단이 채무상관을 연기해주는 자율협약 종료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매각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채무를 갚지 못하고 보도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는 사람만 5천여 명, 협력사는 1만여 명이다 보니 오늘 결정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어떻게 운명이 정해질지까지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공동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한다. 공동교섭단체는 8대 정책 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난관이 두 가지 있었죠. 명칭은 뭘로 할 건가? 대표는 누구로 할 건가? 결국 교섭단체 명칭은 민주평화당 뜻을 따랐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렇게 정했고요. 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먼저 맡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4개로 재편이 됩니다. 이 의미인 즉슨 원내 구도가 진보 대 보수 2대2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초대 등록 대표로 내정이 된 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대표직만 2개 맡게 되셨네요.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줄여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 뭐 이러면 되는 건가요? 네. 평화와 정의. 예. 뭐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식 출범은 언제 합니까? 우선 내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가합의된 내용이 승인을 받으면은 4월 1일 일요일 날 그 두 당이 합의문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되고요. 4월 2일 월요일 날 국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4월 2일 월요일 당장 다음 주네요. 네네. 그래요. 그날부터 사실 공식 교섭단체로서의 활동이 개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넓게 보면은 뭐 같은 범주일지 모르지만 세세히 보면 다른 점도 많은 정당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같이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전문가들 중에도 결국은 같이 못할 거야 이런 얘기 많았는데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됐을까? 예, 아마 같은 점이 많았다면은 합당을 했겠죠. 그러나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공통분모들이 컸기 때문에 같은 것은 함께 추진하고 또 다른 것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이른바 구동존의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촛불 이후로 국회가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전혀 달라진 걸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갖다가 정치 현실에 반영하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교섭단체의 공동교섭단체 출연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통하는 정책을 같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입장이 다른 정책, 예를 들면은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보는 양당의 시각 다르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어떤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입장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각 당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국회가 이제 다당제, 다원제로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다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절충과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교섭단체가 오히려 그런 걸 타개해 나가는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 당이 어떤 정책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한쪽이 한쪽을 제압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로 가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 당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걸로. 따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섭단체의 이름으로 또 그걸 강력히 밀어붙이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서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하반기 국회에서 환노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맞죠? 아직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주요한 그 역할과 관련해서는 당대당의 어떤 그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라고 치죠. 그럴 경우에 이정미 대표는 상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안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소신에 따르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뭐 위원장으로서 재량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제 그 원내에서 국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좁혀봐가지고 좁혀지면은 그 이름으로 공동교수단체 이름으로 이제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각 당의 입장으로 추진을 하겠죠.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은 없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셨군요. 자, 좀 큰 틀의 질문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에 등장한다는 거, 이건 국회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교수단체 제도가 대단히 무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데서 배제되었던 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어떤 목소리가 이제는 시민권을 얻고 원내 제반 어떤 논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발현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캐스팅 보트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바른미래당이 계속 쥐고 왔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구도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교수단체가 세 개다 보니까 2대1 구도였는데 이제 범진보, 범보수가 각각 2개씩 교수단체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2대2 구도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더 균형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우리 국회 운영 과정에서 덜 반영되었던 그런 어떤 소외된 분들의 어떤 목소리라거나 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네. 근데 아직 출범도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교섭단체 기준 20석을 그냥 딱 맞추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장 6월 지방선거 때 누구 한 명이라도 의원직 놓고 출마를 하면 교섭단체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교섭단체 지금 이제 가출범하는 교섭단체가 그런 특수한 사정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동교수단체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서로 다짐을 한 바가 있고요.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 자, 그럼 거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출마 선언을 한 분이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세요.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여기 뉴스쇼에서 했습니다. 이분 나가시면 당장 깨지는 거 아닙니까? 각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달받기로는 박지원 전 대표께서 본인의 그 출마 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 공동교수단체 구성과 관련돼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원론적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당의 결정에 난 다 맡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진짜로 당에게 맡기겠다. 근데 이제 당 차원에서, 평화당 차원에서는 광역단체장 한 자리를 얻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광역단체장 한 자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는. 그래서 교섭단체 깨지더라도 박지원 의원 가능성 있으면 내보내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건 뭐 이론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희들도 그래서 교수단체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지방선거 이후에 공동교수단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좀 나와요? 걱정 말아라. 박지원 의원 안 나가시게끔 당에서 잘 조정할 거다. 뭐 이런 답은 못 들으셨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인 지금 공동교수단체를 구성하자라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또 제안한 것도 평화당입니다. 저는 그 평화당의 어떤 그 제안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당에서 저 혹시 거기서 지금 빠질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아예 지방선거 치르고 합시다라고 정의당에서 말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방선거 앞에 합시다라고 주장했던 게 평화당인데 설마 14석 깨고 이걸 없던 일로 만들겠는가? 그거는 그렇게 될 리는 없다. 박지원 의원 뿐만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이제 무산되는 공동교수단체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의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뭐 울산 북구 같은 경우 저희들은 뭐 그 의석을 탈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술을 또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노 의원님, 노 대표님. 네. 이놈 평화라는 좀 듣고 싶다는 청취자 문자가 많으세요. 대변인 오래 하셨죠? 네네.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는가. 이거 검찰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고 나서 한국당의 홍지만 대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부역자들은 모조리 석고대죄해라. 뭐 이런 논평을 냈다가 그 후에 또 다시 뭐 당 대표가 아니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소동이 있었고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또 경찰을 두고 미친 개라고 한 논평도 문제가 됐었고 요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골든타임 10시 17분이 지날 때까지 침실에서 전화도 안 받고 사실상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놀랍기 그지였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최근에 이제 이 좀 거친 발언들은 사실 말이 거친 것은 정신이 황폐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0년간 배출해낸 2명의 대통령이 다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석고대죄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현실을 정당한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 수감 상태에 대해서 부정하는 잘못된 것으로 보면서 생겨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이건 저는 사실 지금 최근에 그 거친 발언들은 거의 좀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성. 국민 건강에도 매우 해로운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4월 2일부터 출범합니다. 대표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무슨 쓰레기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당황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사시죠? 예, 저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단지에 4월 1일부터 비닐을 생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안 붙었던데요,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저희 다행인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 여러분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다 됐는데 거기에 비닐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비닐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활용 업체들이 지금 통보한 상황. 네. 예. 이 비닐 분리수거 거부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 주택가도 이런 데 많아요?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주택 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소식을 기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좀 다른데요. 원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지자체 관할입니다. 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은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일괄 수거를 하거든요. 아파트는 안 그래요?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리업체나 분여회가 주도해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요. 분리수거를 한 뒤에 남은 이익을 일부를 되돌려받아서 이거를 이제 뭐 종량제 봉투로 바꿔가지고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음식물 같은 오물이 섞여 들어간 비닐을 이 분리수거에 넣으면서 재활용이 어렵게 되고 또 업체가 이 쓰레기를 솎아내려면은 또 인건비를 추가로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닐에 묻은 음식물 털어내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요. 차라리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소각이나 매각을 하려고 하면 업체가 또 별도로 돈을 들여야 되니까 이젠 우리 못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재활용해보면 비닐봉지가 이만큼이에요. 일주일 먹으면.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거 안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쓰레기인데 예. 어떤 행간이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서로 내 탓이요만 외친다입니다. 내 탓,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당신 탓. 네. 사태가 이렇게 커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벌어진 거예요. 수거업체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아파트 단지에 오물을 섞어서 배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더 강하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작업들을 과연 했느냐 네.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약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에서 나온 수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홍보는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일 터지니까 지자체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지자체는 청소 행정 비용의 일부를 분리수거를 통해서 얻고 있어요, 현재. 그거 아파트 단지에서 대신 가져갔던 거 아니냐. 아, 아파트 분여회가 그동안 이익 남는 거 대신 가져간 거잖아요. 재활용 업체로부터 이익 당신들이 받았으면 거기서 책임져야지. 그렇죠. 라고 또 지자체는 미루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지금 다 책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비닐 어떻게 하나.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돈 얘기만 한다입니다. 그래요. 요즘 미세먼지 사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여론이 뭡니까? 조금 더 세금, 돈을 들이더라도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됐습니까?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돈을 더 쉽게 벌기 위한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자연이 파괴되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 보십시오. 전부 돈 타령만 하고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돈 벌자고 시작한 겁니까? 사실은 환경을 위한 게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하는 거 지금 우리 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남은 쥐꼬리만한 이익을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 왜 가져갔느냐, 그거 우리한테 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좀 볼게요. 법에는 비닐 분리수거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못하는 걸 가져가라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분리수거가 먼저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익을 그게 포기할 먼저입니다. 수 있어야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 탓 공방만 하지 말아라. 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쓰레기는 잘 버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잘 버려야죠. 뒷말을 생략했는데요. 쓰레기는 잘 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논쟁의 방향을 보면 쓰레기를 잘 버리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닐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써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 종이컵은 지금 많이 텀블러로 대체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비닐은 굉장히 풍덩풍덩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가득 든 과자 포장지 이것도 굉장히 한때 논란이 됐잖아요. 요즘에 비닐 우산도 굉장히 또 사실 많이 씁니다. 비 오는 날 뭐 마트니 백화점이니 들어갈 때 보면 다 하나씩 비닐 우산. 네, 그거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있죠, 사실은. 순환사회연대가 이거 비닐 우산 없애는 거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비닐 있고요. 우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산에 꼽는 그 비닐들도 없애자. 그 이런 겉에 거죠. 투명 비닐로 만든 우산들도 없애자. 굉장히 많다. 그것도 없애자. 그러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420개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100배나 더 쓰고 있다고요? 비닐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닐 쓰레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은 그 큰 나라에서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6배나 더 쓰고 있고. 네, 1인당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비닐 쓰레기 줄이는 캠페인도 좀 벌이고요. 재계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줄이는. 기왕 비닐 논란 나온 김에 좀 넓은 안목으로 그 문제까지 논의해보자.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미수님, 아파트 관리자입니다. 분여회에서 수익금 못 가져가요. 그거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예, 압니다. 분여회가 그 수익 챙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분여회에서 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줘 왔다. 나눠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쓰레기 문제 많이 공감하시네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내년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촛불 집회가 실립니다. 와, 대찬성이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이른 거 아니야?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리는 촛불 집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짧은 토론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죠. 이어서 오늘은 훅뉴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MB의 행적들, 그중에는 하베스트 유전 인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알고 보니까 물이 98%인 사실상 우물을 인수한 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뿐이 아니죠. 광산도 텅 빈 광산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왜 아무도 이런 부실 자원 외교를 막지 못했을까요? 김정훈 기자가 훅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야구 얘기 좀 해보죠. 눈여겨봐야 할 경기 선수들도 많습니다만 이분도 지금 화제입니다. 바로 정운찬 신임 KBO 총재. 예, 국무총리도 지냈고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서울대 총장도 지냈던 이분이 KBO 야구계에 들어선 이야기. 어떻게 프로야구를 이끌 건지. 전화 인터뷰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이분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서 우리 청취자들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예,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내년 3월부터는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이 촛불 집회와 관련된 내용이 실립니다.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고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에 촛불 집회 사례가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겠느냐. 대찬성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 촛불 집회 가르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최근의 사례인데 역사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찬반 문자가 벌써 들어오네요. 여러분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의견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얘기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회교과서 개정 실무를 맡은 분이세요.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의 조훈희 과장 연결을 해보죠. 조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런가 하면은 교육 전문가세요. 한국교원대 전 총장 김주성 명예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김주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육부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 과장님. 예. 6학년 사회교과서. 지금 검토본이 이미 연구학교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초등 6학년 1학기 교과서는 사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 차례 심의하고 수정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본이 결정됩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촛불 집회 모습에서 한 페이지가 딱 실리는 건데 네네네. 커다란 사진. 여러분 그 광화문 거리가 꽉 차 있는 그 사진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위에 하늘에서 찍은 그 큰 사진이 하나 칠려 있고 그 밑에 네네. 학습 내용 해가지고 4줄이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2.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왜 중요할까요? 3.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왜 필요할까요? 4.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끝. 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넣은 이유, 의도 뭘까요? 예, 우선 말씀드리면 그것은 단원의 도입부입니다. 크게는 그게 이제 정치 단원을 이제 여는 그런 이제 도입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촛불 집회 사진이 수록된 곳은 그 큰 단원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이제 크게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그 역사적 사실, 이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시민 참여나 민주적 의사결정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촛불 집회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민 참여 사례.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라든가 서명 운동이라든가 SNS 참여, 투표, 정치 활동, 정당 활동 등등의 이런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와 발표하기, 이런 학생들의 활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활동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우리 옛날에 배우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예, 많이 다르게 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실려 있고 그 밑에 한 4줄, 나머지는 토론회라 이런 건가 봐요.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학습의 방향을 나타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학습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의도로 6학년 교과서에 촛불 집회를 실었다. 김주성 교수님.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일단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생활의 기본,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아주 그 좋은 그 발상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촛불 집회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시민 참여 중에서도 아주 특히 마지막으로 호소되어야 될 그런 시민 참여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는데 최후이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촛불. 근데 그렇죠. 그 사례를 넣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르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 이르다라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아직 사춘기가 다 지나지 않은 우리의 이성이 다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정치 현상 중에서 아주 정상적인 부분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이때는 심는 것이 맞는데 그럼 촛불 집회는 비정상이란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비정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맨 첫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그러면 일단 투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정치를 의논하고 그 정치 의사, 국민의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가장 마지막 수단.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죠. 국정농단이라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정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촛불 집회가 열린 건데 그걸 여기다가 초등학교에 넣는 건 좀 이르지 않느냐. 김주성, 조훈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인들께서 어른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6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이 주제를 갖고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 단계에서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처럼 어떤 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촛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조기에 그런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토의 토론 방식을 좀 쉽게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촛불 집회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사실은 교과서를 실제로 보시면 촛불 집회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시민 참여 활동이라든가 정치 참여 활동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수록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체육관 만들기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활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촛불 그중에 사례 중에 하나로서 촛불이 선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기초적인 뭐 투표부터 시작해서 시민 참여 방법 다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다. 이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까요?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시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소재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서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정치는 금방 일어난 오래되지 않은 사건들을 아이들한테 토론 주제를 주게 되면 결국 자기 의견이 발전돼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갈등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갖고 자기들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게 돼서
결국은 사회 이미 이제 토론되고 있는 정파적인 시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 속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부모님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 생각으로 주입받고 그걸 가지고 정파적인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 애들 수준에 맞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과장님.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나 대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용 사회교과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교과서에는 사실 촛불 집회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역사적인 배경, 사건의 경과, 관련된 쟁점 이런 통상 역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서술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시민 참여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촛불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다른 시민 참여의 방법은 없을까라고 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 활동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 또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성인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회 교과서의 서술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토론 중심이나 토의 중심, 탐구 활동 중심으로 된다라는 그런 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근데 우려가 과장님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고 어느 당이 이때 뭐 집권당이고 이런 서술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림만 보여주고 토론하는 거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님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정파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 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도 얘기를 한 바로는 이 수업을 이끌어 가실 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이제 그런 좀 넓은 관점에서 본인과 생활과 밀착된 그런 주제들로 이끌어가도록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가시면 된다. 설계하도록 돼 있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잘 현장에서 실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소재든지 우리들이 교육에 도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토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소재를 아주 모든 소재를 다루기는 어렵거든요. 대학에서도 토론 수업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2-3주 걸려요. 그런 주제 준비가 없이 토론하게 되면 잡담으로 흐르기가 쉽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한 청취자분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까 어디 있었나요? 한 분이 자꾸 이런 토론 교육을 안 하고 주입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저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을 장려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토론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한국 교육 문화 속에서. 그래서 토론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경청하는 능력. 그다음에는 좋은 의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승복하는 능력, 품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토론들이 되게 보면 자기 주장이 더 앞서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거나 승복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토론을 굉장히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토론을 아주 수준 높게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자, 이런 말씀. 이 얘기는 조금 정리해 보고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 촛불 집회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는 건 반대하시는 분들은 촛불 집회가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학생들이 배우기에 이게 적합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교육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촛불 집회는 역시 역사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교과서는 이제 사회의 교과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과서의 그러니까 사회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토론 능력이 부족하다, 경청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교실 현장에서 연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촛불과 관련된 이런 어떤 쟁점보다는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 주제를 놓고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경청하고 본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수업 안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그러니까 토론의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좀 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나 재판조차 안 끝난 것인데 이것을 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수업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예. 이 주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끌어낼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떠나서 이런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1,700만 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 참여한 방법인 이 주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워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래 이제 우리 교육 주제로 삼는 것은 좀 더 이 현장과 또 현실과는 시차와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 주제도 아주 생활에 밀접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례들을 갖고서 토론 능력을 키우고 그의 이성이 발전했을 때 이제 사회 현실을 다뤄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이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잖아요. 유모차까지 갔을 정도로 1,700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아주 먼 얘기 같진 않은데.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다룰 수 있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아니다. 부모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부분들, 아주 절실한 부분들이 교육 주제가 되어야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또 더더구나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또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다루게 되면 역시 이제 잘못하면 사회 갈등을 더 부추기는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 다루게 되면 아주 건넘게 되고 좋은 의견을 자기들이 만들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육 목적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냐. 두 분 다 교육 전문가세요. 한 분은 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전면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 다 교육 관련자신데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취자들이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교육부 조훈희 과장, 한국교원대 전 총장, 김주성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하베스트 유전에 대한 뉴스가 큰 이슈가 됐거든요. 하베스트 유전.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관련 뉴스들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렇죠. 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로 유전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인수금액이 무려 1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하베스트의 부실자산 상당수를 헐값에 매각했는데도 추가 운영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뉴스 듣고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참담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를 사들인 것처럼 인수한 것처럼 선전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기름밭이 아니라 물밭이었다. 기름은 1%?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실패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죠.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인수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구리광산. 네네.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팠던 광산이라서 채굴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투자한도 거의 다 날렸고 앞으로도 그거를 회수할 전망이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전은 유전인데 기름이 안 나고 네. 여기는 광산은 광산인데 더 이상 파낼 게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실 사업들을 포함해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뒤에 2016년까지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예요? 이 부채만 40조 원을 돌파했고요. 손실액은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해 빠져나가는 이자만 5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자만 5조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죠. 하베스트 유전의 경우에 인수가 될 무렵인 2009년 말부터 이미 캐나다의 한 언론마저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 만큼 안팎에서는 사업 실패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 괜찮은 거냐, 사도 되는 거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문제였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늘의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견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 그 점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홍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원외교의 부실 도대체 누가 키웠나? 네. 찾아보셨어요? 마침 그저께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 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였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산자부 차원에서 강구를 해보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었어요.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는데 현장 상황을 소리로 들어보시죠. 토론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최저 개편이 왜 나오냐고요? 지금 이 부분도 그 토론회 강점이고 나중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네요. 서로 삿대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앞서 지적한 볼레오 광산 부실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존립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자 산자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통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두 기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지금 자립할 수 없는 공단하고 저 공단을 합하겠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네. 광물자원공사 이방희 노조위원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통합을 하건 뭐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 잘못한 당국자 산업부죠.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오로지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밖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는 다 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관리감독했던 게 산자부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쪽은 나는 몰라라 하고 우리한테만 통합해라 없애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를 수습하는 열쇠를 절대로 산자부에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먼저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허황된 전망과 관련해서는 10년 전에요. 지금 산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그 지식경제부가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량이 2012년에는 52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 자금 출자를 통해서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겠다. 또 민간 참여를 위해서 대규모 펀드 조성을 하겠다며 이렇게 바람을 잡았고요. 이게 언제 일이라고요? 10년 전?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010년 얘기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안정이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투자의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 자원개발 이 분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도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자신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천천히 따져보고 꼼꼼히 짚어보고 될 만한 것에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위기만 풍긴 거군요. 네. 사업은 줄줄이 다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했던 석유공사 경우에는 2014년에 221%였던 부채 비율이 16년에 529%로 늘었고요. 이 볼레오 광산을 인수했던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15년에 6,905%로 치솟은 뒤에 600이 아니라 6,000% 부채가 이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부채 비율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단계에 이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전망을 내놓으면 그 산하기관인 광물자원공사니 석유공사니 이런 곳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정책을 산자부의 전망이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부실을 키웠다, 최소한 방임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막상 이게 사업에 착수하고 보니까 자원개발 사업이 뜻대로 안 됐죠. 2013년 10월에 산자부가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 비공개 보고서를 마련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자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내용에 담겼냐면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었다,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했다, 또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을 이미 스스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로 치닫고 있다는 걸 이미 2013년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도 이듬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산자부의 전망치라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업자원부가 지금 공식적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추정한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아보니까 그 MB 정부 때 62건의 해외 투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 회수한 게 14.7%, 앞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한 것이 114.8%입니다. 회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투입된 자본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전망이 박단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114.8%로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밝힌 건데요. 아까 투자한 것보다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회수율이 38%에 그쳤습니다. 이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2014년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회수율은 38%다. 네. 또 2014년 그 무렵에 노영민 의원하고 산자부 차관 사이의 질의응답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부실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당시 산자부의 상황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죠. 인도네시아의 카파스 유전 탄광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면 계약 존재 여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에서 산업부에 2013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거셌는데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몰랐을까요? 심지어는 무리한 인수에 나섰던 공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기까지 했는데 수치 조작이요? 네. 법에 따라서 지휘 관리 권한이 있는 산자부가 이런 사실도 몰랐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공기업들이 인수에 나섰던 공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치를 조작했어요? 네, 투자가 적합한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있겠죠. 네. 하베스트 유전과 볼레오 광산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수익률을 낮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 평가 기준 조금 낮추고요. 그러면 원래는 한 수익률이 10% 돼야 인수하도록 방침이 서 있는 건데 네. 어떻게 해봐도 10이 안 되니까 그 평가 기준을 한 10에서 8% 낮추고요. 또 해당 사업의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실제로는 한 5%대였다면은 그걸 8%로 전망치는 올리고 억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를 결정한 거죠. 진짜 억지로 꽤 맞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밝혀냈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공기업의 사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의 목숨줄은 장관과 정권이 쥐고 있는 거고 그런 게 결국 조작을 그냥 일개 실무자 차원에서 하고 산업부에서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하나 다 일컬어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무관하지 않고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김재남 의원의 말은 이게 일개 담당자가 저걸 꼭 인수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수치를 막 조작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윗선에서 반드시 인수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아닌가. 그 아래 사람들은 달려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 더 위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산자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 산자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로 점점점 이야기가 좁혀가는데 산자부가 지금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인 규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라고 그때 그 산자부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수십조 원의 혈세가 증발되는 동안 뒷짐졌던 아니 방조를 했던 그런 산자부가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찾아서 그 의구심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뼈를 깎는 듯한 이런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합 이런 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고 새로 오는 그 공사 사장과 상임감사가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책임 규명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한다 주무부처로서 네. 이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산자부 내부 개혁, 내부 반성, 내부 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지금 공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사들 통합해야 된다, 공사들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정권 차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또 담당자도 계속 바뀌어서 자기도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압력이 더 가겠죠. 아주 위의 차원의 이야기죠. 저희 과나 국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 부처가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그게 전 정권에서 감사했었으니까 전 정권에서 압력이 갔겠죠. 위 차원의 얘기죠. 과나 부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 공무원이. 네.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윗선의 이야기다. 우리 지금의 산자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인 실패를 두고 그 원인 규명 또 수습의 열쇠를 산자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산자부가 스스로 꾸린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가 있거든요. 민간 TF. 네, 이 안에서도 이런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TF 위원인 김경렬 회계사의 말입니다. 산자부를 제가 이제 한 3개월 겪었는데 적폐의 주체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 내지는 이제 상급기관인데 모를 리 없을 테고 산자부는 청산의 대상이자 적폐의 주체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서서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민간 TF에 참여한 위원분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자부가 꾸린 민간 TF의 분이 맞습니다. 산자부가 적폐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산자부가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해외 자원개발의 총체적인 부실 그 뒤엔 또 어떤 비리 의혹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산자부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냐. 이런 의문은 또 들어요. 맞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자원개발 혁신 TF 안에서도 전면적인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TF 위원인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의도적으로 형편없는 광산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억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MB가요. 거기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저 정도 형편없는 광산을 저 정도 가격에 그동안 유지했다는 게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지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론들이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보도를 할 정도인 광산을 사고 유전을 사고 이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투자였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부실이 계속 심화돼 가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요. 그 부실을 방조를 했었고요.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원인 규명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 왜 이 원인 규명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셨어요.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훅뉴스를 듣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MB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원래는 내일까지였습니다. 3월 31일에 풀어주는 거였는데 4월 10일까지로 연장한 이유는 혐의가 워낙 방대한데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하겠다.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군요. 촛불 교과서를 놓고는 김희정님 중2 딸아이가 매일 같이 듣고 있는데 대박 대찬성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어른들은 너무 자신들이 커오던 시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사회와 어른들의 선거에 대해 잘 안다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희정님의
따님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반면에 박대희님. 이른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 성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6학년 같은 때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소양이 잡힌 후에 정치에 관심 가져도 늦지 않는다. 이분은 반대. 반면에 이석재님, 촛불 집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적인 집회인데 당연히 후손에게 알리고 그 방법을 교육해야죠 하셨어요. 이런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교과서다. 역사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견 표현의 한 수단, 방법으로 그냥 그 팩트만 가르치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황정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주셨고요. 반면에 4983님 같은 분들은 이제 어쨌든 아직 진행 중인 사안 아니냐. 재판이 안 끝나지 않았느냐. 그걸 싣는 건 경솔하다고 본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뭐 뉴스쇼 청취자들 전반은 찬성 쪽이 우세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닐 얘기 오늘 했잖아요. 비닐. 이 얘기에 대해서는 관리소 직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최현미님, 뭐 시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수입금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로 차감하는 곳이 많다고 이런 제보들 주셨고 공지도 많이 했다고 비닐 깨끗하게 내라는 공지 많이 했다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해도 꽃샘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려도 프로야구 열기는 막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인기 종목답게 개막전 10경기에요. 무려 18만 관중이 찾았다고 합니다. 야구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제일 큰 관심사는 어느 팀이 잘하나, 어느 선수가 잘하나 성적이겠지만요. 그것 말고도 올해는 관심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BO의 신임 총재로 선임된 정운찬 전 총리. 경제학자도 지내셨고 국무총리도 지낸 인물이 야구는 어떻게 이끌까? 이런 분이 이끄는 야구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오늘 화제 인터뷰 KBO 정운찬 총재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정운찬 총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은 뭐 우리 정운찬 총재가 야구에 관심 많으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책도 내셨었잖아요. 네, 야구 예찬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책도 내셨죠. 정말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저는 사실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야구 중계도 받고 동대문 야구장, 저 때는 서울운동장 야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운동장에서 벌어진 야구의 적어도 30-40%는 봤을 겁니다. 보면서 그 외로움이나 슬픔을 반감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힐링도 하고. 네. 그 매력이 뭡니까? 프로야구의 매력이 뭔가요? 프로야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야구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농구나 축구는 골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야 점수를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는 치고 나서 1루, 2루, 3루 돌아서 홈플레이트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를 냅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인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들어와야 그 순간 환호가 터지는. 네. 또 하나는 그 유명한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가 말씀했듯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까지도 결과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구하고 인생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야구의 매력이 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야구는 끝까지 보자는 몰라요. 한참 다른 데 보다가 돌리면 바뀌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묘미. 근데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두산 팬이시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두산 팬이신데 이제는 KBO 총재가 되셨으니 리더가 되셨으니 대놓고 응원도 못 하시고 그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도 했고도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전 탈두산, 출두산, 엄정 중립입니다. 두산에서는 조금 아쉽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첫날 개막식에 이승엽 KBO 홍보대사와 같이 저 야구를 봤습니다. 이승엽 선수하고. 근데 우리들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이승엽 홍보대사는 그 두산의 김재환 선수를 응원하고
저는 또 삼성 응원하려고 박혜민 선수를 응원했는데 서로 바꿔서 응원하셨어요. 근데 그날 김재원 선수도 잘 못했고 박혜민 선수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송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KBO 총재가 정웅찬 총재 되셨으니까 탈두산이랍니다. 출두산. 엄정 중립이라는 거. 정운찬 KBO 총재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관객으로서 야구를 좋아하는 거랑 경영을 하는 거는 사실 행정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어떤가요? 들어와 보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업무 파악을 하려고 예, 우선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예. 한 5개 팀 정도 전부 현지를 방문해서 그 선수들 격려도 하고 예, 또 예.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 취임사에서 그러셨어요. 야구가 온 국민의 힐링이 되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뉴스들 참 많죠. 네,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예. 양극화가 심각하지. 예. 사회적으로도 불안하지.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한테 힐링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야구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첫째로는 예. 슬플 때는 야구를 봐서 슬픔을 좀 줄이고 예. 기쁠 때는 또 배가시키고. 야구를 보면서도 배가시키고 것입니다. 그 보통 일 아닌데요, 총재님.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재 임기 3년. 3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좀 하고 싶다. 뭐 지금 소통 얘기도 하고 힐링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요건 좀 이루고 싶다,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정책이든 뭐든. 예, 제가 취임식에서 예. 3년 동안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첫 해에는 예. 작년에 왜 야구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있었죠. 도박, 예. 승부 조작, 예. 심판의 금품수수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고쳐갖고 클린 베이스볼을 하고 싶다. 클린 베이스볼. 네, 그러자면 뭐 제도도 좀 바꾸고 예. 인성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인성교육.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 야구가 넥센 정도는 독립기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팀들은 대기업인 모기업에 의존하고 예, 있는데 예. 수익성을 좀 높여서 그 각 구단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저런 수입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이시잖아요. 경제. 역시 경제학자가 경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네요. 글쎄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지금 NFL,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하고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른바 통합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통합 마케팅은? 예를 들자면은 내셔널 풋볼 리그 예를 들자면은 각 팀들은 입장료를 60%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중앙에 집중해서 32개 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중앙에 내면 중앙에서 배분을 하는 식이군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32분의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각 팀들의 재정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있고 좋은 선수를 데려오니까 관중이 많아지고 그렇죠. 관중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좋아지고 해서 한 팀이 3번 이상 연속 우승한 팀은 지난 4, 50년 동안 없었습니다. 2번 연속 우승한 팀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제가 7년 전부터 추구해온 동반성장입니다. 그게 동반성장이 드디어 야구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사실 총재 자리 억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야구에서도 동반성장을 좀 추구하자. 꿈이 3년 안에 다 하시려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못하죠. 그냥 기초를 닦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근데 그 소통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KBO 홈페이지에서 자유 게시판이 없어져서 팬들은 우리 정운찬 총재가 소통한다 그러셨는데 왜 게시판을 닫았을까 좀 수근수근거리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거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 게시판을 닫았다고 해서 제가 가벼운 화를 냈어요. 지금 소통의 시대인데 이 게시판을 닫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 설명이 그 야구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야구 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게시판에서. 올린다.
또 그다음에 야구에 관한 이야기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가짜 뉴스가 많았다고요? 예.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쓸데없는 질문이 많다. 그래서 일단 팬들을 위해서 1대1 Q&A를 하려고 예, 그 Q&A 예. 코너를 만든다고 하길래 예. 영원히 없애는 것을 하지 말자. 2, 3개월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 단계군요,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해보고 그것도 새로운 개선점이 나오면 또 개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휴교령을 내려야 되느니 많은 이런 고민들 막 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야구 경기장은 거의 대부분이 실외. 네. 그렇죠? 고척돔 하나 빼고는 다 실내죠. 다 실외죠.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 경기를 혹시 취소하는 것도 마치 우천처럼 이런 것도 좀 고려하세요? 네, 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써왔어요.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KBO 리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미세먼지에 관한 게? 그러면 하지만 취소를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10개 구단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찬 KBO 총재. 야구 KBO 총재까지 사실은 하면은 굉장한 자리까지 다 오르는 겁니다만 야구에 관해서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소망 같은 게 있으세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주 어렴풋하게 제가 손녀가 있어요. 손녀? 예. 네. 지금 3살인데. 3살. 예. 애기네요. 네. 금년 봄부터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야구에 눈을 좀 빨리 뜨게 하고 여성 야구 선수를 만들고 와. 궁극적으로는 여성 야구 전문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러면 지금 야구 선수 여성 야구 선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실력들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아서 주목 못 받고 있는데 제 손녀가 나이 들 때까지는 많이 발전하겠죠. 멋진 꿈. 손녀 의사는 아직 상관은 없습니다. 자꾸 유도해야지. 정치로 복귀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지금 제가 3가지 를 하고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예. 두 번째로는 동반성장 연구소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KBO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바쁩니다. 딴 걸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러브콜은 좀 있지요? 그런 건 대답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면 저는 있는 걸로 압니다. 없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KBO 신임 총재 정운찬 총재와 함께 야구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경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야구를 어떻게 하면 더 좀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잘하셔서 마칠 때쯤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 전에 안 부르시겠어요? 그 전에 뵙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O 정운찬 신임 총재였습니다. 강산에 라구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평양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겠네요. 우리는 녹화 방송으로 나중에 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월요일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18번이기 때문에